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제 처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는 전화였다며 압수수색 방해나 수사 지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사법방해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조국방지 4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관련 법안 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이 오늘 하청업체 대표도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 취소 행정처분을 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0년 사이 7차례 병역 신체 검사를 받은 이 20대는 손목이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연기를 했지만 전신 마취 검사에서 정상적인 손목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조국 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조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엔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국방지 4법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익위가 오늘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그 부인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익위 규정의 근거에 이해충돌위원회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답변의 근거로 정부 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제32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익위 판단인데 관련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검토 조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을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권익위가 조국 장관 부인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회인 그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로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조국방지 4법이 발의됐습니다.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6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발언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검찰 압수수색을 지휘하거나 방해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라 처가 불안한 상태이니 안정을 찾게 해달라는 의례적인 전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 개입 및 방해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라며 조 장관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장관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또 조 장관 일가 가족 펀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천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과 달리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 증식과 간접 투자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 이후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의했습니다.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학 관련 서류 폐기 의혹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홍 의원은 또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에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 속의 국적 변동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선출직 공무원 가족들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정쟁의 사전 차단은 물론 사법권 독립 확보와 입시 공정성 확보, 국민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홍철호 의원의 말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 여부와 여야를 떠나 법안 내용 자체가 고위 공직자나 사회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옥탑이나 지하, 고시원 같은 이른바 지옥고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 타파 대안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쉐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집에서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청춘 남녀들의 상큼하고 발랄한 일상을 다룬 케이블 TV 방송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응? 와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즌 1, 2로 방송되며 큰 인기를 모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이른바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TV 속 낭만은 TV 속 낭만, 청년들의 실제 거주 환경은 팍팍함과 고단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쉐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해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0살에서 34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이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지하나 옥탑, 고시원, 심지어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팍팍하기 그지없는 서울살입니다. 청년 입장에서 살면서 사실은 뭐 월세 내는 것도 사실 좀 벅차기도 한데 이제 뭐 생활용품 사는 거 그리고 뭐 식자재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은근히 무시 못하게 들어가는.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렇다고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마냥 싼 것도 아닙니다. 평당 임차료를 비교하면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높다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내는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평당 임차료를 비교를 해보면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 평당 임대료가 훨씬 더 높다는 게
예,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 좀 현실들을 보여주고요. 현재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는 49만 원, 보증금은 1,378만 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직접 충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여럿이 집을 나눠 사용하는 공유형 임대주택, 이른바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이면 거실과 부엌 등 공간을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월세뿐만이 아니에요. 관리비, 공과금, 각종 소모품과 식품, 렌탈료들을 혼자 감당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유 경제의 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인간적인 교류와 정도 나눌 수 있는 점 등 감정적인 부분도 쉐어하우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문제는 쉐어하우스가 1인 가구 청년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관련 법제도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에 심지어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과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상에 공공임대주택이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일단 공급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등 해서 총 7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유주거형, 쉐어형 임대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가 따로 없고 그거를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주거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주성에는 취약한 점이 있는데 누구나 쉐어하우스를 생각할 때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커뮤니티의 불안 요소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유주거형 공공임대주택,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용시설 구성 등 건축과 운영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쉐어하우스가 청년들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 전반과 도심 낡은 주택이나 폐가 문제 해소에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집들은 더 낡아가고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 재산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면에 또 청년들은 이런 좀 싼 주거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매칭이 되면 이 집을 장기로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 수입도 드리고. 국민 10가구 가운데 3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 청년들을 포함한 1인 가구 주거난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쉐어하우스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학을 가야 한다고, 자격증 시험 봐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아프다고 10년간 3차례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엔 손목이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복무를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9살 A씨는 꼭 10년 전인 2009년 9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학 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첫 번째 입영 연기입니다. A씨는 그리고 2014년 5월과 같은 해 11월 재병역 판정 검사에서도 각각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그 사이 A씨는 이번에는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거푸 미뤘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어 A씨는 마침내 지난해 5월 기어이 신체 등급 4급 보충력 판정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3번의 입영 연기와 7번의 병역 판정 검사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A씨의 병역 거부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귀가 조처된 뒤 병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에서 A씨는
2016년 7월 27일 1m 높이에서 추락해 오른쪽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인대 손상이 발생, 수술을 거쳐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다며 오른쪽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근로역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보충역인 신체 등급 4급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A씨 항변입니다. 5급 전시 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합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는 수동적 검사 결과 손목 관절이 10도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징병 신체 등급 5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수동적 검사 결과는 배굴 굴곡각이 10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손목을 제대로 못 움직여 면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반전은 A씨에 대한 전신마취 상태에서 받은 수동적 검사 결과입니다. 배굴 굴곡 각 80도로 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마디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선 손목이 제대로 안 구부러지는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마취시켜놓고 검사를 해보니 잘 구부러지고 잘 돌아가는 정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손목 운동 범위 측정 결과는 A씨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A씨의 손목 통증, 운동 제한 등에 관해 특별히 악화를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신체 등급 4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대 10년을 온전히 다 군대 안 가는데 써버린 A씨,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적장에 보낸 만족한 줄 알고 그만 가기 바라오라는 여수장 우중문 시가 떠오릅니다. A씨도 아무튼 몸, 성의, 사회복무요원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